자, 684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확정일자의 부여의 신청은 금액의 다수에 관계없으며 금액의 다수에 관계없습니까? 예, 이제 주택은 그래요. 그러나 상가는 얼마, 환산보증금 얼마 초과할 때 6억 1천 초과하면 확정일자 안 할인해 준다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고 임대인의 동의는 불문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2번.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제시 외에,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돼요. 예, 그거 외에 뭐 가져갈 필요 없어요.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거 필요 없고. 3번. 확정일자의 부여는 임차권이 물건으로 변함으로 달라 끊고 OX.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이잖아요. 예, 채권이 물건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권 없고 전전세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제 무슨 변제권은 생겨요. 우선 변제권만 발생할 뿐이죠. 그런 거는 채권이 물건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채권인데 물건처럼 대우를 해주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걸 뭐라 그래? 채권의 물건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 걸레가 하도 더러워서요. 걸레를 삶았어요. 새하얗게. 예, 걸레를. 예. 그래서 수건으로 쓸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채권이 뭐로 바뀌진 않아요. 물건으로 바뀌진 않아요. 성질 자체가. 4.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전입신고일 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뭐가 생겨야 돼?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야 되니까 전입신고일 2길 0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5번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은 전입하는 곳의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도 되잖아요. 다른 데 어디? 뭐 등기소, 뭐 등기과, 뭐 공증사무소, 뭐 몇 군데 더 있죠. 3번이요. 개공이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임법 관련해서 설명한 것인데 옳은 것 찾으랍니다. 전부. 기억.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아까 언제 한다 그랬죠? 만료가 됐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러면 앞에 말이 맞는 거네. 응?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에 빠져서 이행지체에 빠져서 이제 그거를 받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를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보증금 먼저 줘야지. 그래서 보증금 먼저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고 임차권 등기면 동시행을 해야 돼. 예, 임차권 등기면 뭐 받은가 동시에 보증금 받은가 동시에 말소해 주는 게 맞아. 예, 근데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미 임대인이 뭐에 빠졌으니까요. 이행지체에 빠졌으니까 선이행하는 게 맞고요. 기억.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집을 얻어주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은 누가 되고?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뭐 하고? 이제 거주하고 점유하고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임차인과 그 자녀 이렇게 관계라고 보면 누가 직접 점유해요? 임차인은 그게 아니고 둘 다 직접 점유로 봐요. 예, 가족 간 점유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직접, 아들도 직접. 간접 점유는 전대차에서만 나와요. 예? 전대차. 예. 또는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직원이 점유하는 게 무슨 점이야? 직접 점유. 중소기업은 일단은 간접 점유. 예. 그거는 왜냐하면 계약관계니까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간 점유는 무조건 다 뭐 직접 점유로 봅니다. 둘 다. 디귿.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주택에서 1년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정할 수 있지. 합의하에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1년과 2년. 네. 그러니까 1년으로 정했을 때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몇 년으로?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맞나요? 네.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증금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네? 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돼? 선순위 저당권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 예, 그래서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다시 읽어드리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위음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대요. 누가 사망했다고?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사실혼자라고 하지. 사실혼자. 근데 우리 민법은 사실혼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그럼 얘는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근데 주임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구한테? 사실혼자에게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무튼 그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한 달 안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 반대 의사 밑줄? 어떤 의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뜻이에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보증금 500에 월 50짜리 주택이거든. 500에 50인데 2년 밀린 거야. 뭐를? 월세를. 네, 그러면 보증금 500만 원 승계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왜 안 받는 게 좋아? 그거 세무까지 넘어오니까. 네, 그러면 그러는 반대 의사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나 보증금 반환받지 않겠다라는 반대 의사. 그러니까 상속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지 않는 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럼 반대로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속 포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4번이요. 상임법 문제입니다. 틀린 거 1번. 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그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밑줄 하시고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해요? 특별법이라고 하지. 예, 그러면 상임법은 무슨 법의 특별법?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거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건 좋아요. 거기서 말하는 국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 국민은 한국 사람만 아니면 외국 국민도 당연히 외국 국민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뜻이죠. 2번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교회, 동창회, 종친회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상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어디서 받아야 돼?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4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뭐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 가장 임차인이라고 본다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갖추면 가장 임차인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얘는 뭐야? 개시 결정 전에 갖췄으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가로 열어주시고 이거 우선 변제 아니면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쓰고 그걸 어떻게 알았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에서 알았지. 예. 이게 만약에 우선 변제였다면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예. 여기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임을 알 수가 있고 5번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인 임대건물가액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매각가액의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5번 상가임대차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했대. 그러면 사실상 폐업했다는 것을요 주택으로 비유하면
주거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야. 주거 생활을 하지 않는다. 보호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업을 하고 있어야, 주거 생활을 하고 있어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고. 2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가, 자, 폐업을 하였다가 이거를 주택으로 비유하면 전출했다가, 이러니 전출했다가, 그러니까 상가는 폐업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또 했대. 그러면 주택으로 이거 비유하면 재전입하는 거야. 재전입. 그러니까 뭐 했다가 뭐 한 거야?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예.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매제권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그러면 새로 다시 생겨? 언제? 재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그럼 상가로 치면 다시 사업자 등록 낸 다음 날 0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맞아요? 예. 2번, 그러니까 그대로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3.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그 금액을 금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지금 개정 전 법률에는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 후 법률에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답을 두 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랑 예, 2번이랑 3번이랑 틀린 겁니다. 예, 복수 정답으로 할게요. 자, 2번은 어디가 틀렸고? 그대로 존속한 데가 틀렸고, 3번은 100분의 9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만 허용하지? 100분의 5까지. 예, 100분의 5 혹은 20분의 1, 뭐 연 5%, 뭐 같은 말인데, 이거 개정이 된 거죠. 이거는 정답을 두 개로 할게요. 4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고요? 거절할 수 있고. 5.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역시 이거 무슨 변제예요? 최우선 변제지. 자, 6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인데 옳은 거 1번. 상가 건물에 임대차를 등기할 한때 임대차를 뭐 했다고? 등기를 했다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OX. 왜 X? 등기는 접수 시점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매제권 언제 생기고? 아니, 그 등기 접수한 때. 등기를 통한 거니까. 예, 등기는 즉시 생겨. 즉시. 언제 생긴다고? 접수한 즉시. 예, 접수한 즉시 생겨요. 그러면 다음 날 생기는 건 뭐야? 그거는 대항 요건이나 확정 일자를 통한 경우. 그때는 다음 날 생기는 게 맞는데, 이건 뭐 했다 그랬지? 등기. 등기는 즉시 생긴다고. 즉시. 예. 등기하고 달라요. 예. 같은 날 그러면 등기하고 같은 날 대항 요건을 갖췄대. 그러면 어떤 게 더 빨라? 등기가 빠른 거야. 등기는 그날 생기니까. 예. 그 대항 요건은 다음 날 생기고. 예. 2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경매에서 양수인이라는 건 산 사람이잖아. 말할 그대로 그 경매 물건을 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인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돈도 받고 그 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인도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게 맞겠죠. 3번,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가 맞죠. 임차인만 가능하죠. 이것도. 4.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대요. 그 존속 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4번 OX, X. 뭐 틀렸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갱신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거죠. 다시 1년. 왜냐하면 최단기간 적용받으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그 해외여행 가가지고 5년 있다가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5번,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 뭐를 받고 전대차? 동의 받고 전대차. 동의 없었으면 계약 해지 사유인데, 동의를 받은 전차인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실래요? 누구를 대위했다고?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맞네요. 질문. 임차인을 대위했다라는 말의 속뜻이 무슨 뜻일까요? 속뜻. 숨겨져 있는 뜻. 그러니까 예컨대 임차인이 3년을 영업을 했다 쳐. 예, 3년. 그럼 전차인은 몇 년만? 2년만. 왜? 합쳐서 5년이라는 뜻이지. 여기서 임차인을 대위한다는 건 속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합쳐서?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쳐서 5년까지만. 왜냐하면 임차인을 대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에 터잡아서 하는 거니까 전차인에게 따로 5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 7번이요. 7번은 실명법 문제인데, 자, 실명법 문제 나오면 뭐 할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 아, 왜 틀릴 준비를 해? 아니, 왜 또 틀릴 준비를 해요? 그릴 준비를 해줘야지. 예, 실명법 나오면 무조건 그려야지. 그죠? 뭘 그려? 그 구도를 그려야지. 틀릴 준비를 하지 말고, 예, 그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자, 신탁자 가, 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을 했대요. 그럼 일단 누구랑 누구가 명의신탁에 약정을 했다는 얘기네. 예? 예. 갑을이 이제 신탁에 약정을 했겠죠? 얘가 이제 당연히 뭐겠어? 신탁자고, 얘는 수탁자고. 그럼 자금은 누가 누구한테 지원했겠어요? 갑이 을에게 이제 자금을 지원했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인데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 사실을 몰랐대. 그럼 선이었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 누구랑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병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얘가 뭐 했다네? 선의였다네. 이게 중요하네. 뭐죠? 얘가 선이었다는 게. 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보호해줘야 돼요? 왜? 선이니까요.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등기도 넘어갔겠죠. 이렇게 이제 등기 넘겼을 테고. 그럼 얘를 보호하려고 어떤 제도를 갖고 있냐면 매매 유효하고 등기 유효하고. 그러면 소유권 누가 취득?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확정적으로 취득해버린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선의의 매도인 때문에. 예.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뒤에 등기 넘어갔다 그랬고 을이 정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대. 예. 그러니까 얘가 또 팔았다는 얘기네. 정한테. 정은 뭐야 그러면? 제3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탁자로부터 파생되는 사람은 다 제3자예요. 근데 얘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그러면 매매, 등기 모두 유효해요. 모두. 얘는 그러니까 뭐를 취득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인데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신탁자 갑을 간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신탁의 약정은 언제나 무효. 이 신탁의 약정은 언제나 무효. 이걸 유효화해주면 안 되지. 이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니까 무효로 보고 을명의로 격려된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등기는 맞는데 신탁의 효력이 맞네? 전체 맞네. 예, 둘 다 무효고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1번 답이네. 자,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유효하죠? 예,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이유는 얘가 진정한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제3자는 이게 아니더라도 보호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나쁜 건 누가 나쁜 거야? 갑을이 나쁜 거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봐야 돼요. 3.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유효하지요?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무슨 재주로 주장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없고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매수자금. 매수자금의 반환만 요구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횡령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횡령죄가 아니라는 게 또 판례죠. 왜 횡령죄가 아닐까요? 횡령죄라는 게 뭐야? 횡령죄가 누구 거를? 남의 거를 처분해야 횡령인데 이거 누구 거 팔았어? 자기 거. 횡령죄 안 된다는 거지. 자기 거 처분했으니까 횡령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을이 누구냐면 수탁자죠. 1년 3천이 아니고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죠? 얘 얼마? 신탁 5년에 2억이고요. 5년에 2억. 얘는요. 수탁은 3년에 1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아요. 5년에 2억이에요. 예, 얘가 얼마라고? 3년에 1억. 예, 그러니까 1년 3천이 아니고 3년에 1억이 됩니다. 굉장히 세게 처벌받죠. 5년에 2억, 얘는 3년에 1억. 예, 이렇게. 6번을 한 번만 적어 놓으실래요? 6번. 예. 자, 그러면 하나가 빠졌어요. 이 문제에서. 뭐가 빠졌죠? 얘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빠졌잖아. 얘가. 예.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뭐? 매수자금.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얘가 부당이득 취한 거니까. 예.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6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으니까. 자, 8번 가지요. 8번이요. 역시 실명법 문제인데 옳은 것 찾으래.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얼마에 얼마? 5년에 2억. 1번이 맞았네요. 네. 2번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이 틀렸고요. 이 그 과징금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100분의 30 이내에서 부과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표현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100분의 30을 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30 이내에서 부과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한 5% 부과해도 되나요? 그렇지. 과징금이라는 게 딱 이렇게 확정 금액을 부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처럼 부과 한번 해야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시점이 말하자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게 맞으니까요. 예,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두 번 나가거든요.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부과돼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차 이행강제금은 몇 퍼센트 부과되냐면 10%. 예, 그 다음에 2차 이행강제금이 20%예요. 그러니까 여기 4번은 정확히 뭐가 틀린 거냐면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한다. 두 번. 1차 한 번, 2차 한 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 종교단체 명의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여백에다가 좀 적어놔 볼게요.
유효한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뭐 있죠? 일단 배우자간, 그 다음에 또 종중, 문중 그런 거 또요. 종교단체. 이렇게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표현 자체가 유효한 명의신탁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지. 처벌은 안 하고. 자, 그러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유효하죠. 적법하게 인정하는 거니까. 1번은 맞았죠.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다고요? 100분의 30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고, 자, 3번은 어디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부과해야 돼. 한 번은. 그러니까 걸렸는데 이미 했다 이거야. 이미 돌렸대. 그랬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은 해야 되니까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다고? 계속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두 번밖에 안 되는데 한 번은 10, 두 번째는 20 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다고? 무효 아니고 유효. 그 세 가지 이제 그 유효한 명의신탁 할 수 있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자, 9번이요. 개공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하는 중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 이렇게 표현했네요. 1.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검인 신청의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손님이 검인을 받아달라고 만약에 요구를 하면 검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검인을 신청할 일이 없는 거지. 왜 일이 없어요? 여기 문제에서 매매라고 했으니까 검인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할 일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1번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그냥 다시 왜 틀렸다고요? 자,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그냥 끝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냥 끝이지. 검인이라는 건 의제돼 버리니까. 그래서 뭐 신청 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고요. 2번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검인은 소유권 이전할 때만 검인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저당권은 검인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닌 겁니다. 3번 병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가등기를 하려고 할 때는 검인의 대상이 아닌데 뭐 할 때는 본등기 할 때는 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 할 때는 검인 받아야 되고요. 요 경우는 검인이 필요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게 이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잖아요. 매매 예약을 완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등기 할 때 검인계약서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의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뭐는 필요 없다고요? 검인은 필요 없습니다. 5번 병으로부터 그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인은 등기하고 똑같이 형식적 심사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성을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진정성 확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다시 교재 오셔서 이제 프린트 오셔가지고요. 4-3페이지 오늘 8주차 자료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노마차 4번의 경매 공매 파트.
이쪽가 3페이지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서 한 문제,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져요. 매년 경매 하나, 매수 신청 대리 하나,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경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슨 경매랑 무슨 경매가 있다 그랬나요? 예,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랑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네 가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신청하는 경매를 말하는데, 그 네 가지 권리가 이제 뭐죠?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그렇게 네 개를 경매 신청권이 있는 담보물건,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여기서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지만 담보물건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강제경매는 뭐를 가지고 하는 경매를 말해요? 판결문, 집행권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문제 밑에 임의경매는 무슨 경매라고 그러기도 하냐면 예견된 경매. 예견된 경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견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만약에 뭐가 잡혀 있으면, 저당이 잡혀 있으면 뭐 하겠군, 경매 들어올 수 있겠군,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견된 경매라고 해요. 그리고 무슨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하기도 하냐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매 매각 방법으로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하루에 2번 하는 1기일 2회 매각, 호가제 등이 있다. OX, O. 우리 없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뭐는 없다 그랬지, 경매에서? 그 옆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경매에서 절대 쓸 수 없는 입찰 방식이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없다 그랬어요. 경매에서는 무슨 방식은 없다고? 전자입찰 방식은 없어요. 반면 공매는 100% 뭘로 해? 전자입찰로만 합니다. 밑에 이제 경매 절차는 게 쭉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중간에 매각기일이라는 말 나오죠. 그 매각기일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매각기일 날 뭐 하는 날이지? 매각하는 날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매각을 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입찰하는 날이 되는 거죠. 입찰일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법원에서는 매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입찰을 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문제.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맞나요? 예, 그거 우리 별표 하나만 할게요. 187조에 해당이 되죠. 유찰에 따른 매각을 무슨 매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유찰. 그러니까 유찰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졌다이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떨어졌대. 그럼 이거 뭔 매각? 세매각. 세매각. 그 다음에 대금 미납에 따른 매각을 재매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매각, 재매각 이렇게 이제 불러요. 3번 권리분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리분석은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로 나눠지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로 나눠지는데, 소멸주의는 뭐 된다는 주의죠? 없어진다는 주의지. 없어져. 인수주의는 살아남는다는 주의지. 살아남는다는 주의.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입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멸되는 게 좋은 거야, 인수되는 게 좋은 거야? 소멸돼야지. 깨끗해져야 좋은 거지. 다만 이제 살아남는 그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입찰자 입장에서 항상 바라봐 줘야 돼요, 우리는. 밑에 이제 언제나 소멸되는 권리, 소위 말소기준 권리 네 가지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렇게 네 개는 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말소기준 권리. 얘네를 왜 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랬죠? 얘네가 지워지면서 자기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밑에 거를 지워주는 거죠. 싹 지워주는 건 아니고. 왜 우리 지우개가 못 지우는 것도 있잖아요. 뭘 못 지우지? 볼펜 못 지우잖아. 그런 것처럼, 연필만 지우는 것처럼 못 지우는 거는 선순위는 못 지운다. 인수제의는 언제나 인수되는 게 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사실 뭐가 안 되는 권리예요. 등기되지 않은 거니까 경매 절차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유치권 예외에 있다라는 거는 어떤 예외를 얘기했었죠? 유치권자가 경매해도 없어지는 경우 있고, 또 그 경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우리 민법에서 좀 민법 쌤이 중요하게 강의하셨을 텐데, 응?
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네. 유치권자가 점유를 언제 취득했을 때? 예,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취득했을 때. 그때는 소멸이에요. 그게 사실 더 중요하고. 예. 문제. 예,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순위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합니까? 네. 왜? 왜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게 기준이니까. 얘가 기준이 막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 기준이 막 말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럼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 그러니까 저당권은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소멸해 줘야죠. 두 번째, 담보가등기가 최순순이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돼 있대. 그럼 뭐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담보가등기가. 예,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까? 소멸돼. 왜? 얘도 기준 권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자, 4번에 배당순위. 배당순위는 8순위까지 쭉 있는데 순위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이 순위가 몇 순위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거기 중간에 3순위 당해세 있잖아요. 그죠? 당해세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당해세가 무슨 세라 그랬죠? 그 목적물에 부과된 세를 당해세라 그래.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해세죠. 그러면 자동차세가 당해세일까요? 맞아요, 맞아. 왜? 그 자동차에 직접 부과된 거라서. 예, 그래서 자동차 경매 나오면 자동차세가 당해세로 취급받아서 순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당해세보다 빠른 게 최우선 변제죠, 뭐. 그죠? 당해세보다 늦으면 우선 변제고. 그럼 당해세를 기준 잡아서 당해세는 무슨 변제권과 무슨 변제권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 채권의 우선 안에? 네. 왜냐하면 저당 채권은 우선 변제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모든 조세 채권이 언제나 저당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지만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 채권에 우선한데 OX? O. 원래 저당권과 조세 채권은 선후 관계를 따져요. 그래서 빠른 게 빠른 거야. 그러면 조세 채권과 저당권은 뭐를 기준으로 따지냐면 조세 채권은 법정기일 그리고 저당권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빠른 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는 안 그래. 당해세는 무조건 저당보다 빨라. 예, 왜냐하면 당해세가 우선 면제권보다 빠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죠. 5번에 경매와 공매 비교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이제 그 공매 세 가지 공매가 있잖아요. 유입, 수탁, 압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비현무용 부동산 공매만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일단 비현무용 부동산 공매의 두 번째 줄 보증금 보니까 일단 공매에서 보증금은 뭐에 10%를 걸고 들어가야 돼. 입찰가, 최저매각가 아니고 입찰가의 10%를 걸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서 법원 경매는 뭐의 10? 최저매각가의 10 이렇게 필요하다. 거기서 중요한 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단연 중요한데 공매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겠어요?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비현무용 부동산 공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고 밑에까지 다 채색해 주신 다음에 따로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 대신 얘가 몇 번 이상 유찰이 되면 3번 이상 유찰이 되면 뭐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몇 회차부터 허가를 안 받는다고? 4회차부터예요. 왜 4회차부터요? 3번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4번째부터 허가 안 받는다는 거. 경매든 공매든 다 농지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문제. 법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나? 법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됩니까? 이게 작년 28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네. 왜 면제되지? 매매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경매는. 근데 비현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필요하다 그랬잖아. 대신 몇 번 이상 유찰되면 3번 이상 유찰되면 또 면제해 주는 걸로 바뀌죠. 그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공매의 원칙적인 매각 방법은 공매. 다 뭘로만 하지요? 전자해찰 방식으로만 합니다. 맞고, 세 번째, 법원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에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까? 받아야지.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등기할 때까지라고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대금 납부할 때까지라고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죠?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면 2번의 경매 절차 한번 가볼게요. 2번 맨 위에 2번 경매 절차 2번. 예, 매각기일이 아까 입찰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 옆에가 뭐야?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내야 돼. 자, 농지증은 언제까지 내라고?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내야 돼.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농지증을 내면 허가를 받고 못 내면 못 받고 프로가.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내려오시고 밑에서 두 번째죠. 예, 경매 물건의 입찰 대리행위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물건 감정인 및 그 친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되는 사람 하나 있다 그랬죠? 감정평가사와 그 친족. 얘네들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감정평가 자체를 좀 뭐하게 하고 낮추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야리꾸리하게 야리꾸리한 거 뭔지 알죠? 그렇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면 야리꾸리하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 산이 있어요. 산에 가면 뭐가 있기 마련이야? 나무. 나무 있기 마련이죠. 예. 이거를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수량 미상의 수목이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예, 야리꾸리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한 거죠. 뭐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수량 미상은 당연히 맞지. 왜냐하면 지가 세본 건 아니니까 나무를 세볼 수는 없잖아. 그럼 수량 미상은 맞아. 예, 근데 이 수목의 소유자를 왜 몰라? 알지. 예? 어떻게 알아? 가보면 알지. 예, 예. 가봤어? 가봤더니 명인 방법이 없네. 등기도 없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거지. 왜 몰라? 예. 당연히 알지. 근데 이걸 법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모른단 말이야.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다라고 뜨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어떤 게 답변해? 그 땅을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거 낙찰 안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8번 막 9번씩 유찰시켜가지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돈들을 많이 벌었죠. 누가?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평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져가지고요. 그 똑똑해진 거에 공인중개사가 한몫한 거예요. 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자, 밑에 마지막 공매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강제 명도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X라고 했죠? 왜 X?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인도명령은 어디에서만? 경매에서만. 공매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되고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쓰는 개념이죠. 자, 우리 뒷장 넘겨서 대리업까지 같이 보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노마자 5번에 매수신청 대리업. 자, 왼쪽에 중개업, 오른쪽에 대리업 있는데 대리업 제목에다가 겸업 업무라고 좀 하나 적어볼게요. 이 대리업은 무슨 업무로만 가능하다고? 겸업. 그 무슨 말이에요? 겸업 업무로만 가능하다는 게?
중개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만 허용되고 무슨 업무만 하는 건 대리업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등록 신청의 적격을 보니까 대리 파트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법인이 할 수 있죠. 오른쪽에다가 우리 부칙 개공 한번 적어봐 주시고 부칙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이제 시험 봐서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수 신청 대리업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자, 대리업 등록은 어디 가서 하지요? 지방 법원에 가서 하시죠. 지방 법원에 가서 합니다. 보증 설정은 왼쪽 오른쪽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 똑같다는 의미는 묻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블이에요. 그냥 이렇게 왼쪽 오른쪽 똑같고 실무교육은 중개업 실무교육은 누가 주관하지요? 시도지사 주관하고 대리업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주관을 할 겁니다. 결격은 중개업 12개가 있고 대리업 5개가 있는데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서로 다르다는 개념만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중개업 결격에 걸리면 대리업도 못하나요? 그럼요. 왜? 이게 겸업 업무기 때문에 중개업을 못 해버리면 대리업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등록 처분은 왼쪽 7일, 오른쪽 14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7일 옆에다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7일 동안 해주는 거 못 들으셨어요? 7일 안에 해주는 게 뭐냐고. 중개업 등록을 신청했잖아요. 7일 안에 관청에서 해주는 게 뭐냐고. 통지까지만 해주죠. 등록 통지까지만. 거기다 쓰세요. 등록 통지. 근데 이에 비해서 대리업은 며칠 걸린데 14일. 가로 열어주시고 14일 동안 해주는 게 뭘 것 같아요? 통지까지만 해주지 않아 여기는. 여기는 등록증 교부까지 해줘요. 그게 14일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중개업은 등록 후에 보증을 설정하고 대리업은 먼저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을 신청하니까 등록증을 주는 기간이 14일이라고.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보증 설정 시기에다가 우리 별표를 좀 따로 해주시죠. 거기 이제 왼쪽에 중개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게 뭔 뜻이야? 줄이면 선등록 후 보증 방식이 되는 거고 대리 파트는 뭐 하기 전? 등록 신청 전에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 전에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선 보증 후 등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일 안에 등록증까지 다 줄 수 있다. 취급 업무는 중개업 쪽이랑 대리업 쪽이랑 다르다라는 개념만 이해하실 거고 대상물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도 별표 한번 좀 따로 하나 해주시고 중개 파트에서는 법정 중개 대상물 취급할 거잖아요. 근데 대리 파트에서는 경매 물건 중에서 뭐 되는 거 중개 대상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박 같은 거는 경매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찰 대리 삼을 수 없는데 왜? 선박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중개업 파트에서 손해배상 파트는 무과실 책임도 있죠. 그죠? 왜 무과실 책임을 우리가 중개업에서 부담하냐면 고용인 때문에도 부담하고 또 사무실을 빌려주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잖아요. 근데 대리 파트는 무과실 책임이 없어요. 왜 없냐면 고용인을 시킬 일이 없어. 대리는. 그리고 대리 업무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대리 업무는 어디 가서 해? 법원에 가서 직접 가서 하니까 과실 책임만 부담하는 거죠. 인장은 왼쪽 오른쪽 다 등록하지 않고요. 어떤 인장을 그대로 쓸 거예요. 중개업 인장을 대리 파트에도 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공은 무슨 업무는 하면 안 돼. 대리 업무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직접 출석주의에다가 채색 한번 할게요. 직접 출석주의가 뭔 뜻이에요? 대리할 때 또 대리시키지 말고 너 직접 가 이런 뜻이에요. 누구 보고 직접 가래? 개공 보고 직접 가. 소공 보내면 안 되고 작성 서면이 이제 왼쪽 3개 오른쪽 3개 있는데 각각 보전 연도를 좀 적어 볼게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밑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만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에는 무슨 카드? 사건 카드 적으실 건데 사건 카드는 몇 년? 5년. 밑에 확인설명서도
5년입니다. 밑에 영수증은 보존 연도가 없고 그렇죠. 밑에 이제 뭐 보수랑 금쟁이랑 뭐 지도감독 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실 거고 행정처분은 중개업에서도 이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있을 수 있듯이 대리 파트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명칭 관련해서 우측에 그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이런 거 표시하면 안 되지요. 예, 근데 예외 있는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걸 사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써도 좋다고 인정하면 예, 법원행정처장이 이거 괜찮아 써도 괜찮아라고 인정하면 쓸 수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랬죠. 자, 문제. 법원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즉 입찰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 경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대리 업무에 대한 보정을 설정하면 모든 계공이 수행할 수 있다. OX, X. 누구 안 돼? 부칙 안 되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렇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겸업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업 등록을 하고 해라. 그냥은 하지 말고. 세 번째, 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군구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한다. 맞아요? 예. 자, 밑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무 교육은 몇 번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2번. 예. 자, 밑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즉 업무 보증은 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일단 틀렸죠? 앞에 거 뒤에 거 뭐가 틀렸다 그랬어요? 앞에 거. 왜냐면 우리 중개업 파트는 뭐를 먼저 등록을 먼저 하고 보증을 나중에 하니까 등록 요건은 아닌 거죠. 뒤에는 맞고 그 문제 별표해 주시고요. 자, 밑에 문제 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그러니까 중개업 결격을 말하는 거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은 서로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밑에 개공은 위 규칙에 대한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직접 출석주의 별표해 주시고요. 누구 보내지 말고 소공 보내지 말고 소공이 만약에 가서 그거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제 질문의 의도는 처벌받냐 이거야. 처벌받아. 변호사법 위반에 걸려요. 대리권이 없는 자들이 한 거니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세죠? 자, 마지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럼요. 그럼 중개대상물이면 뭐 할 수 있어? 입찰 대리할 수 있다. 예.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도록 할게요.